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한국인들의 조급함 그리고 조급함이 가져올 수 있는 불안과 분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 사람을 우월하게 만들 수 있는 또 하나의 축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외로움이야말로 사실 우울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진짜 할 말이 많은 주제지. 제스윌라 I am here 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프랑스 시골 마을에 있는 레스토랑 오너 아저씨가 인스타그램에서 배두나 씨랑 사랑에 빠져요. 갑자기 비행기 표를 끊어서 한국에 온 거예요. 근데 흡연실에 갔어요. 옆에 알바생 유니폼 같은 걸 입고 있는 어떤 여성분이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레스토랑 사진을 보여주면서 I am from France, I am also cook, we can be friends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이런 장면이 있거든. 상상이 된다. 프랑스 감독이 본 우리나라의 모습은 동종업계 사람들끼리 서로 인사도 안 하는 나라구나 이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15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 사람들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나는 한국에 와서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교민들이 많았을 정도로 끈끈한 정의 대명사였던 나라가 오늘날은 이웃끼리 인사도 안 하는 나라로 굉장히 급격하게 바뀐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고독, 외로움이 문제긴 한데 우리나라의 청년 세대에서만큼 급격하게 이 외로움과 고독 지표들이 보이는 나라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 최근에 통계 결과를 하나 봤는데 집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세계 38개국에게 물어본 연구인데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식구들과 함께 웃는 시간이 즐겁다. 동의한 사람들을 봤는데 세계 평균이 33%거든. 근데 대한민국 평균은 14%예요.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은 즐겁지 않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보면 집에서 자녀 손주 키우는 게 기쁘다가 세계 평균이 22%인데 한국은 8%. 8%. 근데 제일 충격적인 게 이 위에 통계예요. 집에 홀로 있을 때 즐거움을 느낀다. 그치. 한국이 제일 높아. 히키코모리라는 단어의 어원적 고향인 일본도 35%인데 우리나라가 40%. 그러니까 제발 날 건드리지 마라. 내버려 둬라. 난 아무도 보기 싫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한국에서 그만큼 많다는 얘기지. 우리나라가 내 속마음을 얘기하기 어렵냐라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세대 간에 느끼는 격차가 가장 큰 것 같아. 최근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MZ세대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만 묶어서 얘기를 하거든? 우리는 밀레니얼 세대? 근데 밑으로는 형은 X지. 아니야. 80이 컷 포인트야. 그러니까 형까지 X고 나부터 밀레니얼. 이러면 꼰망주라고 불러야지. 꼰망주, 꼰대 유망주. 어쨌든 M세대와 Z세대 사이에 직장 내 갈등이 극심해졌다는 거야. 왜냐하면 윗세대에서는 묶어서 보고 있는데 막상 직장 안에서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지. 그러니까 사실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그냥 속마음을 이렇게 털어놓으려고 얘기를 꺼냈지만 그 윗세대는 이해 자체를 못하는 거야. 어느 순간 그냥 말을 하지 말자. 그냥 입을 닫아버리는 게 차라리 사이가 좋아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오는 거지. 그러다 40%가 집에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하다. 이렇게 된 거네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제 쌍제어망대프에 라운지 바에 갔어. 친구들이랑.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자녀가 다 같은 라운지 바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칵테일을 마시고 있는 거야. 3세대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 제일 윗세대 분들도 68 그 프랑스 솔본다 학생운동 세대인 거예요. 얼마나 세게 놀던 세대예요. 그 부모님 세대가 X세대예요. 막 락앤롤 듣고 메탈 들으면서 저기 레이브 파티 하던 세대. 맞아. 그 알파 세대. 걔네가 제일 소프트하게 노는 세대 오히려. 그러니까 이 세 세대가 모였는데 사실 여기는 노는 문화가 일찍 발달한 나라다 보니까 이 알파 세대 애들의 문화에 충격을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제일 파격적인 세대는 갔고 안정기에 들어간 나라니까. 홈 스윗 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미국 옛날 영화 보면은 넥타이 딱 메고 되게 센 척하고 있다가 집에 딱 오면 넥타이 풀고 슬리퍼 신고 딱 누워가지고 홈 스윗 홈.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가정들에서는 이 가족 안에서도 자기 본 모습을 보여주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커뮤니티 글 같은 걸 보면은 부부간의 주도권 싸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도권 싸움이란 건 결국 정치고 정치라는 건 포커페이스가 필요한 건데 포커페이스를 쓰고 있다는 거는 집에서도 자기 모습이 아닌 상태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두 번째 출근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내 진짜 모습을 직장에서도 보여줄 수 없는데 집에서도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정말 극도로 외로운 거지. 내가 나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온전히 보일 수 없는 게 외로움이라고 보이게 되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내 모습을 보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스트레스 지수들이 높을 수밖에 없어. 일단 에너지 소모가 훨씬 많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나를 볼까 이것까지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 뇌가 굉장히 피곤하고 또 오히려 자기 표현을 하고 싶어하는 나를 억눌러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더블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인 거야. 그 외로움이라는 게 혼자 산을 거니면서 로맨틱한 외로움을 즐기는 아름다운 외로움이 아니라
굉장히 나를 짓누르는 스트레스 가득한 외로움으로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느끼고 있지 않나. 토드 로즈 교수랑 인터뷰했을 때 딴 사람을 위해서 변화시키는 일종의 거짓말을 했을 때 핏줄 안에 콜티졸 레벨이 상승하고 그 콜티졸이 계속 높은 상태로 가다 보면 이게 막 핏줄도 갉아먹을 수 있고 사실은 건강에 되게 안 좋다면서요. 최근에 교수 그만뒀잖아. 내가 교수 그만두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시험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싫은 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 시험 문제를 내고 채점하는 거야. 그냥 학생들과 지적인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고 싶고 이런 건데 내가 교수라고 하면은 해야 되는 일들을 저버릴 수가 없으니까 이 학생을 평가하거나 이 학생과 싸워야 되는 것도 너무 싫은데 계속 억누르다 보니까 실제로 심혈 관계가 안 좋아지더라고. 와 진짜. 누가 뭐래도 그냥 유튜버가 더 나은 것 같다. 잘했어요. 잘했어. 그래서 다시 올해 병원에 갔거든. 심장내과 교수님이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사직서가 약이었네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보시는 교수님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머릿속에서 지금 또 스트레스 지수가 약간 올라가고 있는데. 시뮬레이션 오프. 네, 교수님도 존경합니다. 네. 근데 생각을 해봤어. 한국에서는 왜 입을 닫게 되고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않게 변하는 걸까? 가장 큰 이유는 그건 것 같아. 영어로 destructive social shaming이라고 하는 파괴적으로 사회적 수치심을 주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특히 뭐 인플루언서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이러면은 그들이 어떤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매정한 것 같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뭐 연예인들이 뭐 연애건이 나오고 뭐 이슈들이 많이 잡히잖아. 야, 쟤는 어떻게 저러냐라고 하는 것들이 오는데 그냥 아예 그 눈빛에서부터 말을 할 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하면 아예 다음부터는 입도 뻥끗하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더더욱 어떤 내 과거나 내 속마음을 절대 아무도 못 보게 해야지라고 하는 심리가 이제 발전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 창고에는 꾹꾹 봉인되어 있는 상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다. 스스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눌러둔다라고 하는 것은 뇌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만성 스트레스로 가는데 이게 한 3가지 정도의 직접적인 변화가 생겨. 하나는 해마가 줄어들면서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고 학습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분노나 우울 같은 경우도 더 심해지는 결과로 가게 되고 전두엽의 경우도 기능이 저하되면서 학습하거나 판단을 내리는 능력 역시도 저하가 되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정신건강이 안 좋아진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마크 맨슨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자본주의와 유교의 결합이다. 근데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장점인 개인 표현은 버렸고 이 물질주의만 받아들였다. 또 하나는 유교의 최고의 장점이 뭐냐? 공동체 정신과 가족과 간의 화목은 버리고 눈치와 서열만 취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외국인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좋진 않은데 이게 반박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진짜 찌른다. 둘 중에서 물질주의는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 표현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불행하게 만드는 것만 취하고 마찬가지로 공동체와 연결은 행복하게 만들고 서열과 경쟁은 불행하게 만드는데 불행하게 만드는 것만 취한 거네. 그러니까 유교가 서열과 눈치를 강요하는 이유는 싸움을 줄이고 화목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인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한 것 같냐면은 화목을 취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취하는 쪽으로 간 것 같아요. 뇌과학적으로 언제 사람은 나 우울하다 이렇게 느껴요? 자, 우울증의 원인을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울증이 극심한 사람들의 뇌를 보면 전반적으로 세로토닌 분비량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정신과에서 우울증 약을 지어줄 때도 세로토닌의 양이 늘어날 수 있는 약들을 지어주는 게 많아. 물론 요즘 학계에서 약간 논란이 있긴 해. 세로토닌 약을 지어줬는데도 우울이 바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막 2주, 2달 이렇게 걸리기도 하니까 세로토닌 말고도 뭐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울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신경전달 물질은 세로토닌이다. 그럼 세로토닌이 뭐냐? 휴식, 편안함과 관련되어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그 덴마크 사람들 말하는 희귀의 호르몬이구나. 지금 걱정할 거리가 없다. 이때 이제 분비가 되는 게 세로토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아까 말했던 집에 문 열고 들어가서 넥타이 풀고 홈 스윗 홈 하고 앉아서 맥주 한 캔 딱 따고 넷플릭스 틀었을 때 온몸에 이렇게 촥 간질간질하게 느껴지는 그 느낌이 세로토닌이 없으면 그 상태로 갈 수 없다. 또 중요한 거, 잠을 잘 못 자면 세로토닌 분비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연구들도 많거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잠 잘 안 자고 출근하니까 아침에 버스 지하철에 전부 다 뭐 잠만 자고 있잖아. 또
미친 듯이 뛰는 사회야. 요 예를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동물의 이름은? 치타? 맞아. 치타가 빠른 속도로 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 30초. 그 치타는 30초 안에 승부를 봐야 되고 먹이 잡았으면 그 다음에는 하루 종일 쉬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사회라고 느껴지냐면은 누군가가 엄청 잘 뛰어, 빨리 뛰어. 그러면 오, 잘 뛴다. 너 계속 뛰어라. 퍼포먼스를 내고 나서 그 퍼포먼스를 점점 더 올려야 되는 압박 속에 살다 보니까 세로토닌의 양이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거는 결국은 번아웃, 우울증으로 가게 되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사회라고 느껴져. 얼마 전에 제가 하버드대학 인류심리학자인 조지프 헨릭 교수랑 같이 대담을 했어요. 그분이 한 얘기 중에 서양 사회 같은 경우에는 집단주의 사회에서 개인주의 사회로 가는 그 여정이 한 400년 정도 걸렸대요. 그 과정 안에서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갑자기 말을 걸고 인사를 하면서 친해질 수 있는 능력이 몇 세기에 걸쳐서 향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 여파로 뭐 주식회사라든지 연방정부라든지 친하지 않던 사람하고도 손을 잡고 같이 일하고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향상돼서 그게 오늘날 서구 정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시빌 소사이어티, 시민사회라고 부르는 것에 기반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그에 비해서 많은 다른 사회들은 갑자기 근대 국가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 개념을 가족의 확장으로 해석을 했대요. 우리도 국가 하면 가가 집 같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마크 맨슨이 한 말을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약간 낀 세대처럼 옛날 사람들이랑 옛날식으로 소통하는 것도 불편하고, 그리고 개인주의 사회에 있는 서구식 소통, 흔히 우리가 밍글링이라고 부르는 것도 불편한, 결국 혼자 있는 게 편해지는 그런 과도기를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지연현원으로 돌아가던 건 싫어. 그래서 이제 다 혼자 사는 사회가 됐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는 스몰 토크를 하는 게 아니라 어색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우리 강아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가 있어. 쓰다듬고 싶잖아요, 걔를. 내가 걔 주인이니까. 강아지 귀여워요. 쓰다듬어도 돼요? 그럼 된다 안 된다 내가 알려주면 되는데 엄마한테 엄마 강아지 귀엽지? 쓰다듬어도 되나? 안 되나? 이러는 거야, 자기 엄마한테만.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오히려 여기에 솔루션으로 어렸을 때 학교에서부터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뭉치는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와 관련 없는 동네 스포츠 팀 같은 걸 좀 활성화시켜서 여러 종류로 사람이 모여가지고 통성명을 하고 협동을 하는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쌓아줘서 그들이 어른이 됐을 때는 엘리베이터에서 누구 만날 때 몇 동 사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너 와인 좋아하세요? 우리 집 놀러 오세요. 이게 되는 그런 나라가 돼야 이게 정신건강이 좀 안정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실제로 정신건강이 좋아지려면 사람들 사이의 연결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뭔가 예측하지 못했는데 랜덤한 연결들이 생길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 놀라움이 들어오는 거를 허용해야 되고 그 놀라움이 다른 누군가와의 새로운 연결로 일어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과 함께 마크 맨슨이 만든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에 다녀왔습니다 라는 영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겉으로는 굉장히 피크죠. 리즈 시절인데 사실 그와 동시에 이제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정신건강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 우리 김용 총재님과 함께 했던 컨텐츠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그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우리끼리 한번 이번엔 한국말로 얘기를 해봤어요. 네, 오늘 조성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문화, 역사, 그리고 sometimes 과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